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신화와 내러티브 3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25분짜리 두 개의 수업을 이루어질 텐데, 지금 첫 시간에는 그리스 신화의 등장 배경이라던가 그 특징과 의미,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 신화가 전승되게 됐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 신화의 등장 배경입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헬레니즘이라는 것과 헤브라이즘의 차이예요. 일단 이 두 가지는 서양 문명의 두 개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헬레니즘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어떤 전통이라면 헤브라이즘은 여기 나온 것처럼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지금은 그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가 되게 안 좋죠. 세 가지가 사실은 뿌리가 하나예요. 같은 셈족이라는 한 부족에서 나온 세 가지 종교인데, 이게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 시작된 게 헤브라이즘이라면, 헬레니즘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리스 신화, 즉 유일신이 아니라 많은 신을 믿었던 다른 문화 속에 나오죠. 근데 이 두 개의 문화 모두는 사실은 서양과 고대의 그 근동, 즉 서양과 가까웠던 아시아의 두 개가 서로 섞이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생겨난 거죠. 그리고 말했듯이 그 두 가지 모두가 서양 문화 또는 문명의 두 개의 뿌리나 산맥이고요. 어, 먼저 헬레니즘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통해서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고, 즉, 그, 그러니까 아시아의 땅을 정복하러 갔는데 가면서 이 그리스의 문화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전파하고 그 결과 그 알렉산더가 가져간 그리스 문화와 원래 아시아에 존재했던 그 동방의 문화가 서로 섞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헬레니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속된 기간은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시작한 기원전 334년 정도부터, 이 끝나는 거는 이 알렉산더가 완주를 하면서 그냥 한 것만 아니라 그 그리스 사람들 다 데려다가 거기에 왕국을 세우거든요. 이집트에도 그리스 사람이 가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를 세워요. 근데 그게 망하는 게 기원 후 3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300년간 지속돼요. 이게 이제 헬레니즘이라면요. 헤브라이즘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고대 뭐 햄족, 셈족 이런 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셈족이 이 세 개의 종교를 만들게 돼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유일신을 믿죠. 그게 어떤 좀 폐해가 있냐면,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를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절대시한다 그러나, 다른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대립적, 이거 호전적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비슷해서 서로 기독교하고 이슬람교가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은 바로 그 출발은 성경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고난과 죽음에서부터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그 과정을 기독교 중심은 그 핵심으로 하고 있죠. 기독교 사상은. 이게 헤브라이즘인데요. 그 두 가지의 이제 뿌리를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펴볼 그리스 신화는 둘 중에서 특히 헬레니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게 이제 문화적 사상적 뿌리라면 역사적으로 그리스 신화가 시작된 거는 바로 에게 문명에서부터예요. 자, 이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는 거고요. 에게해가 거기에 트로이 문명, 미케네 문명, 크레타 문명이 있어요. 남쪽에서부터 크레타, 미케네, 트로이로 올라가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이 크레타 문명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미케네 문명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에게 문명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펴볼 고대 그리스 시대가 탄생하게 되는 그 곳이에요. 역사적으로나 그 공간적으로나요. 여기서 그리스 신화가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원래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겐지스강 유역의 인도, 또 황하강 유역의 중국,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4개 문명은 2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중동에 있던 이 2개의 고대 문명을 그리스에 전해주는 중개자이자 그리스 문명의 모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4개 문명이요. 그래서 이걸 좀 단계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에는 크레타 문명이라는 게 등장해요. 다른 말로는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불러요. 시기는 기원전 20세기에서 16세기 정도에 지속되었는데요. 이 크레타 문명의 시작에 대한 유명한 전설이 있죠. 바로 그리스 신의 그 제왕신인 제우스가 워낙 바람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에우로파란 또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자기가 황소로 변해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황소로 변한 제우스 등에 에우로파를 태우고 뭐 사랑을 나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미노스 왕이 태어났고 이 미노스 왕이 세운 문명이 미노아 문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런 이제 설이 있고 여기 에우로파는 지금의 바로 유럽의 시작이에요. 유럽하고 에우로파가 스페링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에우로파에서 유럽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미노스가 왕이 됐는데 그 미노스가 왕이 될 때 다른 형제들이 있었고 서로 왕권을 두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미노스가 그 유명한 바다의 신이죠. 포세이돈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 포세이돈이 황소를 보내줘요. 그리고 그 황소의 도움으로 왕이 돼. 그 왕이 된다면 그 황소를 포세이돈한테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 미노스 왕이 황소가 탐이 난 거야. 돌려주질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포세이돈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미노스의 왕비 아내가 파시파에인데 이 파시파에와 그 소가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서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을 낳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미노타우루스가 태어나는 거죠. 뭐야? 얼굴은 황소고 몸은 인간인 반인 반수의 괴물이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노타우루스 전설이에요. 그리고 이 미노스 왕은 이 미노타우루스가 너무 보기 싫겠죠. 자기 아내가 소하고 낳은 아이니까요. 그래서 이 미노타우루스를 어디다 그 뭐라 해야 되나 감시 내지는 묶어둔다 하는 의미로 이 라비린스 미궁을 만들어요. 한 번 들어가면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다 미노타우루스를 가둬버려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그리스에서는 해마다 이 미노스의 그 처녀 총각들을 제물로 바치게 돼 있었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의 왕의 아들인 테세우스 왕자가 그리고 이 바로 라비리스에 살던 그 미노타우루스한테 이제 제물을 바치는 건데 젊은 여자와 남자들을 이 왕자인 테세우스가 자기가 자청해서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리스의 젊은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이 미노타우루스를 내가 처치하겠다 하면서 자진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가는데 그 젊은이들 틈에 끼어서요. 이 미노스 왕의 딸인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보고 반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이 테세우스를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미국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칼과 테세우스한테 실뭉치를 주죠. 그 유명한 전설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데 머리가 좋은 거죠. 실을 계속 풀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칼로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그 실을 따라서 다시 나와서 아리아드네랑 뭐 결합을 하는데 테세우스는 사실은 아리아드를 원래 좋아한 게 아니고 이용한 거기 때문에 아리아드를 만나지 않고 도망갔다고 하는 전설이 있죠. 하여튼 이런 그 굉장히 재미있는 유명한 전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크레타 문명이었고요. 크레타는 전반적으로 여기 이 전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소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보면 벽화에도 황소가 많이 그려져 있고 이런 황소와 관련된 신화도 있는데 이때 황소는 바로 남근이나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유명한 그 전설 아리아드네와 테세우스
그 전설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설에 나온 것처럼 바로 이 아리아드네의 도움으로 쉴과 그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미궁 안에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는 테세우스를 묘사한 조각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케네 문명이 와요. 이 미케네 문명은 바로 북쪽에 있던 미케네인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단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그 크레타 문명이 아닌 다른 문명을 세우게 되는 게 미케네 문명이에요. 시기는 기원전 16세기에서 약 12세기였고요. 이때 이 미케네 사람들은 올림포스의 신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그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신들을 숭배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아트레우스의 보고라고 이게 미케네의 일종의 신전이고 이 안에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묻혀져 있었다고 해요. 이 아트레우스의 보물의 창고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미술과 도자기는 크레타보다는 좀 뒤졌지만 조각이 아주 뛰어났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좀 다 황금빛이 번쩍거리죠. 아까 앞에 봤던 크레테 문명에서도 이 소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역시 소를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명한 청동 가면상 이런 것처럼 아주 조각이 정교하고 뛰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문명이고요. 자,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암흑기예요. 왜 암흑기냐? 북쪽에서 철기 문명을 지닌 도리아인들이 침입하는데 도리아인은 앞에 살았던 미케네인들보다는 좀 문화적으로 후진적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문자도 사라지기도 하고 하면서 미케네 문명이 몰락했고 점차 그리스 문명의 쇠퇴를 맞이하며 암흑기를 맞춰서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는 건 폴리스 시대. 이 폴리스가 뭐냐? 우리 도시국가. 즉 조그만 도시에 그냥 하나의 독립된 국가가 생기는 거죠. 왜 그랬냐면 그리스가 워낙 산이 많고 평야가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사이에 좁은 땅에 도시가 들어서게 되고 다른 도시하고 단절되는 거죠. 산 때문에. 거기가 그 뭔가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형태를 갖추다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국가처럼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8세기에서 4세기까지였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 형태가 갖춰지고 신앙도 그 뼈대가 구축되고 또 국민 문학이 발달하는 등 바로 고전적 그리스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뒤에 볼 호메르스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 또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같은 고대 그리스 신화를 수집하고 집대성한 그 저술들, 서사시인데 이런 게 생겨나면서 그리스 신화가 드디어 정리되고 통합되고 재구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는 첫 번째 올림픽이 열린 때부터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유명한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가 이 폴리스 시대였고 전반적으로 도시국가 발달하면서 또 식민지도 개척한 시대였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도자기에 있는 그림인데요. 고대 올림피아에서 이 선수들이 그 경기를 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죠. 자, 다음에 온 게 고전기였습니다. 기원전 480년에서 323년으로 약 150년 정도 되는데요. 이때는 그리스의 정치, 철학, 미술이 모두 다 고루 발전하면서 최고 수준에 이르는 황금기였어요. 그리고 그때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에 펠레폰네소스라는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 시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아까 얘기한 동방 원정을 갈 때부터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 시기를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황금기에 이른 이 그리스 문화와 문명이 동양으로 퍼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도래한 게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323년에서 기원 후 31년까지의 약 300년 정도가 될 거고요. 이제 그리스 문명이 아까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서 동방으로 확산되고요. 얘기했듯이 이집트의 그 알렉산더의 후손이 세웠던 마지막 왕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사망할 때까지가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미의 대명사로 여기는 클레오파트라 그린 그림입니다. 시저와 로마의 시저와 사랑 이야기로 유명하죠. 자, 마지막 역사적 단계가 그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BC 1세기에서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5세기까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리스 신화가 로마로 넘어와서 흡수되고 또 로마적인 어떤 것이 더해져서 조금 변형이 이루어지는, 근본은 변하지 않지만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서요. 요 것들이 이제 그리스 신화가 등장하는 배경으로 이런 단계 속에서 그 그리스 신화가 등장하고 영향을 받고 변형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뭐라 해야 되나, 다채롭고 창조적이고 흥미로운 그리스 신화가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을까는 그리스 문화를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일단 그리스인들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알파벳을 썼고 그 알파벳을 이용해서 역사와 문화를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 해야 되나, 문화적으로 선진적이고 앞서 있는 좀 발달된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이 신인동형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신과 인간이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거야. 즉 신도 인간처럼 오욕칠종을 갖고 있고, 즉 분노하고 질투하고 사랑에 빠지고 하는 그 인간의 한계라고 느껴지는 그 감정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인간도 신을 거꾸로,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닮아 있다면 또 인간도 신을 닮아 있는 면이 있다. 어떤 면에서 영웅적이고 초월적이고 죽음에도 맞서고 이런 식으로 신과 같은 면도 인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절대적으로 다르지 않고 서로를 닮아 있거나 뭐라 해야 되나, 비슷한 점이 있고, 실제로 그리스로 신화에는 신도 등장하지만 인간도 등장해서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부부의 연을 맺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신 동형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리스 신화의 내용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대체로 신비주의, 관능미, 육체미를 되게 중시했다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건 젊음과 사랑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젊음과 사랑. 여기서 당연히 나오는 건 육체적 쾌락이에요. 그리스인들은 육체적 쾌락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육체적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지배계급. 그걸 희생하고 그냥 오로지 평생 일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는 노예나 가난한 자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게 바로 현명한 인간의 목표고 또 행복해지는 일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건 본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일이고 이런 욕망을 억누르는 걸 오히려 무지한 일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능미, 육체미를 얘기했는데 그리스에서는 남성의 몸, 특히 소년의 몸을 굉장히 아름답다고 봤어요. 그래서 조각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거고, 또 성인 남성과 그 아름다운,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인 남성과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소년의 사랑, 즉 남성 간의 동성애죠. 이런 것들은 되게 이상적인 사랑으로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때 많은 그림이나 예술 작품을 보면 그 남자들의 누드, 육체, 벗은 육체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 당시에 소년들은 목욕탕이나 김나지움으로 불렸던 체육관 뭐 이런 데에서 오랜 시간을 그냥 나체로 운동하고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인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자유의지와 창조성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설계하고 창조하고 또 자기의 삶을,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스인들이 봤던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바로 우리가 뒤에 살펴볼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이야말로 그런 자유주의를 어떻게 보면 극도로 실현시킨 최고의 인간상으로 봤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뭐 관능미, 육체미 예찬하고도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근 숭배나 디오니소스 축제가 아주 그 뭐라 해야 되나, 유행이었어요. 남근 숭배라는 거는, 자, 남근이라는 걸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명을 만들어내고 다산성을 보장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보면서 오히려 그걸 숭배하고 번식의 그 도구로 종교적으로 예찬했죠. 그리고 디오니소스 축제는
우리가 앞에 전 시간에 봤던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합창을 부른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소년들이 춤을 추는 그런 축제였죠. 그리고 남군 종악을 갖고 다니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는 욕망, 쾌락을 마음껏 추구하고 표출했던 그런 축제라면요. 또 그리스 시대의 여성은 상당히 모순적 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성은 집안의 절대 군주, 위대한 모성. 그래서 즉 아이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여성이고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아 하는데 그걸 또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성을 높이 본 반면에 당시에 또 현실은 어땠냐면 여성은 노예나 다름없는 투표권이 없는 존재였어요. 즉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순된 어떤 지위를 보여주고 앞서 나왔듯이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열려서 전 세계인을 열광시키는 올림픽이 시작된 게 바로 그리스였죠. 그때는 올림피아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데요. 기원전 9세기경에 처음 시작됐어요. 원래 올림픽은 최고의 신인 제우스한테 바치는 축제였어요.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기원 후 4세기경에 로마 시대에 오면 그게 황제의 명으로 중단됐다가 근대에 그 쿠베르탱 남작에 의해서 유명한 다시 올림픽이 부활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올림픽의 성화는 어디서 출발해요? 그리스에서 출발하죠. 자, 그리스 신화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특징은 굉장히 많겠지만 여기서 4가지로만 살펴볼게요. 일단 호메로스가 활동하던 기원전 9세기부터 고대성이 끝나는 기원 후 4세기까지 약 1300년인데요. 그 사이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모든 지역에 퍼져 있던 설화, 전설을 다 합쳐서 그리스 신화라고 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 봤듯이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을 통해서 그리스 영토를 엄청 확대시켜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인들도 여기저기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고 그리스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퍼져 있던 바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전설과 신화 다 모여져서 그래서 신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양쪽으로도 지역적으로 굉장히 방대하고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서가 깊고 풍부했던 어떤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자면 대체로 화려한 올림푸스 신들의 탄생, 활약. 물론 신들만은 아니에요. 인간 영웅 얘기도 많아요. 절세 미인들도 나오고요. 그런 연대기고 그 사람들의 활약상을 무려 6,000명이 넘는 신과 인간을 포함해서 거기 물론 짐승도 있지만 6,000명이 넘는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대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게 신인 동형론이라고 했잖아요. 신과 인간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서로 닮아있다. 이런 것처럼 즉 신들과 인간이 다를 바 없다는 휴머니즘. 또 내세가 아니라 현세. 그 사람들은 쾌락, 행복, 사랑 이런 걸 중시했다 그랬잖아요. 나중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지금을 즐기려고 했고 그게 바로 현세주의죠. 이런 거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화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이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그리스 관련된 이 신화들이 끊임없는 어떤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게 신들의 연애담, 어떤 영웅들의 모험담 이런 것들을 엄청 담고 있는 비극과 희극이 넘쳐나요. 그래서 내용이 매우 다채롭고 풍부하고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 신화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시간상 이게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럼 그리스 신화가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역사적이나 문화적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일단 한마디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스 신화를 모르면 서양의 역사, 철학, 문학을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즉, 이 서양의 역사, 철학, 문학에 모두 다 담겨있는 인문학의 보물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나왔죠. 뭐라 그랬죠?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이라는 두 개가 서양 문명의 두 개의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죠. 즉, 고대 근동, 즉 유럽과 가까웠던 아시아와 그리스 문명이 만나고 충돌하고 공존했던 게 헬레니즘이라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탄생과 고대 근동이 합쳐진 게 헤브라이즘이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양대 산맥의 하나다. 그래서 신화가 그리고 그 내용이나 철학을 보면 인간의 생로병사, 전쟁과 평화, 선과 등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삶의 본질, 또 어려움, 인간의 고뇌 이런 거에 대한
가장 심오한 이해와 지식을 담고 있는 어떤 그 창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 신화는 여기서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이 안에서 이상적 아름다움, 조화와 균형미, 그리고 그 인간 중심적인 사상인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 미술, 건축, 조각으로 드러났고, 이거는 지금까지도 서양 미술의 근원이자 자양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그리스에서 나왔던 이런 미술과 건축과 같은 많은 예술 작품들, 문화까지 지금까지도 서양의 문화와 예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2교시에 그리스 신화가 어떻게 전승되었고, 또 그리스 신화에 그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오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교시에서 만나겠습니다.